한때는 별탈 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던 저의 인생을 일순간에 사지로 내몰았던 그 사건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불운한 대형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저는 모든 피해를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아 판사님으로부터 요즘 보기 드물게 책임감 있는 시민이라는 칭찬까지 듣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원래는 참 좋은 반려자였던 아내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대뜸 저에게 이혼 통보를 날렸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 그 큰 사고를 유발시켰던 장본인인 저의 아내로서는 양심상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아내의 이유는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한 일이었죠. 제가 문제의 그 교통사고로 인해 고초를 겪는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내는 저와 가장 가까운 누군가와 미래를 즐기는 관계에 있었음이 밝혀졌으니까요. 더욱이 그 무렵 문제의 그 교통사고 또한 조작된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몹쓸작자가 저를 해치기 위해 일부러 저지른 수작이었죠. 심지어 그 몹쓸작자라는 인간은 평소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저로서는 더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연 문제의 그 교통사고를 만들어낸 흑막은 대체 누구였던 것일까요? 혹시 아내가 그 흑막과 어떠한 모종의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두 인간들은 제 손에 의해 얼마나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살벌한 진실이 담긴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는 김씨라는 성씨를 가진 중마고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와 김씨는 한 동네에서 태어난 이래로 일거수일투족을 늘 함께하며 지내온 사이였는데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저와 김씨의 가정환경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일찍 세상을 떠난 저는 홀아버지께서 꽤나 큰 도매 상점을 무척이나 성실하게 운영하셨던 덕분에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김씨는 한평생 아주 지독한 가난에 시달려야만 했죠. 김씨네 부모님은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 충격으로 한날 한시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셨고, 졸지에 부모를 모두 잃은 김씨는 혼자 계시는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김씨네 부모님께서는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빚까지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 빚이 워낙에 컸던 바람에 할머니께서는 김씨를 제대로 보살펴 주실 수도 없었고, 뒷바라지 또한 제대로 해주실 수가 없는 처지였어요.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김씨와 할머니는 당시 법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부모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단순 승인으로 인정되어 빚을 모두 물려받게 되고 말았죠. 그 후 할머니께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해서 돈을 벌어는 족족 사업빚 이자로 빠져나가기 일쑤였고, 심지어 그나마 그때그때 이자만 메꿀 수 있었을 뿐 연로한 할머니 혼자의 벌이로는 빚상환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당시 저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마고 김씨를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생을 함께 나누게 될 친구로서 김씨를 위해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뒷바라지를 해달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부탁드렸어. 마침 아버지도 너희 집 형편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야. 너처럼 머리가 좋은 녀석이 가난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으면 계속해서 가난을 물려받게 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셨던 모양이고, 그래서 흔쾌히 너를 도와주기로 하셨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우리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올 아버지한테 꼭 보답해드리자. 네, 맞습니다. 중마고 김씨는 비록 아주 지독한 가난을 겪고 있었을지언정 세상 그 누구보다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한 녀석이었어요. 그런 김씨가 늘 안타까웠던 저는 아버지에게
그 녀석에게 힘이 되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마침 저희 아버지 또한 김씨가 늘 안타까웠고 마음이 쓰이던 차였기에 선뜻 부탁을 들어주셨죠. 그렇게 김씨는 저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고, 명문대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까지 했어요. 김씨를 향한 저희 아버지의 도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학을 졸업한 김씨가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던 그날까지 행여라도 밥을 굶지는 않을까 싶은 걱정에 수시로 용돈을 챙겨주셨거든요. 김씨가 마침내 변호사가 되던 바로 그날, 저와 아버지는 마치 친가족의 일처럼 서로 얼싸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김씨가 저와 아버지에게 늘 받기만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김씨 또한 저에게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었거든요. 그 특별한 무언가는 다름 아닌 선의의 경쟁자 역할이었습니다. 김씨에게 부끄러운 친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저 또한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타고난 가정 환경의 차이는 변함없이 여전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올 아버지의 도매상을 물려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 그래서 이참에 도매상을 물려받아서 내가 직접 사업체로 잘 키워보려고. 요즘 넌 어때?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요즘 변호사 업계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 어떻게 겨우겨우 자리는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지. 제 아무리 변호사가 수입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남긴 사업빚을 갚으려면 내 한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될까 말까 하는 정도니까. 그래도 너무 낙담하지 마. 네 옆에는 중마고인 내가 든든히 버티고 있는데 뭐. 정 힘들고 지칠 때면 망설이지 말고 나한테 와. 이처럼 저와 김씨는 어쩔 수 없는 태생적 가정 환경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희의 사이는 무척이나 끈끈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투병 생활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시던 그날, 저와 김씨는 공동 상주가 되어 저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정도로 아주 각별한 우정이자 인연이었죠.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로서, 김씨는 아버지가 마음으로 키워주신 의붓아들로서 그렇게 저희는 서로 절대 떼놓을 수 없는 인연이었어요. 다만 저와 김씨의 사이가 늘 좋았던 것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김씨가 살면서 딱 한 번 저한테 질투 섞인 볼멘 소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와이프와 결혼식을 올리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이었죠. 오늘따라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혹시 재판 중인 사건이 잘 안 풀리기라도 하는 거야? 재판이야 맨날 힘들지 뭐. 그래서 그런가 오늘따라 유독 너한테 질투심이 생기네. 뼈 빠지게 공부해서 변호사까지 됐으면 뭘 하겠냐고. 큰 빚더미를 짊어지고 태어나버리는 바람에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인걸. 하긴 내 주제에 감히 누구를 부러워하겠냐고. 나처럼 비루한 뱁새 따위가 너처럼 잘난 황새를 쫓아가려고 아등바등 하다가는 가랑이가 쫙 찢어져 버리기 십상인데. 그날 김씨는 분명 저를 꽤나 질투하고 있었지만 당시 저는 김씨가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저는 회사가 꽤나 번창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던 데다가 행복한 결혼식까지 앞두고 있었는데 반해서 그 무렵 김씨는 대형 로펌 여러 곳에서 면접 탈락 통보를 줄줄이 받은 직후였거든요. 어릴 적부터 중마고이자 선의의 경쟁자로서 함께 자랐던 서로의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으니 김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괴감을 느낄 법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로 중마고 김씨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차이가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야.
그치만 너를 향한 나의 우정만큼은 영원히 그대로일 거라고 약속할게. 그니까 어깨 펴고 우리의 우정으로 함께 극복해보자. 사랑하는 내 친구야. 그런 저의 위로와 응원과 약속이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튿날 김 씨는 웃는 얼굴로 저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었고 저의 의형제로서 하객분들을 맞이해 주었죠. 덕분에 그날의 결혼식은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하나가 더 늘어서 둘씩이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제편은 당연히 중마고 김씨였고 두 번째 제편은 당연히 와이프였죠. 저의 와이프는 참 현명한 여자이자 고등학교 도덕 선생님이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와이프의 현명하고 올곧은 처신 덕분에 제가 아주 큰 위기를 넘기게 된 적도 있었죠. 저 와이프가 막 신혼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무렵 어느 몹쓸 공장장이 거액의 뇌물을 들고 저희 와이프를 찾아왔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와이프의 대답이 참으로 일품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고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장이 이번 공기 입찰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라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회사 일은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 나누세요. 저희가 사장님을 안 쫓아다녀 봤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사모님한테라도 부탁드리려고 찾아뵌 거죠. 저희 공장이 사장님네 회사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남편분을 잘 설득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오늘 준비한 돈 말고도 추가로 사모님께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껏 청렴결백하게 회사를 성장시켜온 사람입니다. 하물며 저는 도덕 선생님이에요. 남편과 저희 명예에 누가 될 만한 일을 저지르고 싶지 않으니 다시는 저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와이프가 철벽을 쳐준 덕분에 저는 큰 화를 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만약 와이프가 뇌물을 받았다면 저는 정식으로 공기입찰에 합격한 거래처 공장장님들 뵐 면목이 없게 되어버리는 셈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와이프는 아내로서 어디 하나 모자란 구석조차 없이 아주 좋은 반려자였습니다. 그런 와이프 덕분에 저의 사업 또한 전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번창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 환경이 아주 안정적이었던 덕분에 제가 회사 일에 더더욱 집중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언제나 좋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문제의 그 사건이 벌어진 건 저희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5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요. 당시 제가 살고 있던 곳은 주차난이 무척이나 심각한 주택가였습니다. 하물며 저는 매일 아주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다가 퇴근하기 일쑤였기에 퇴근길에 자동차를 집 앞이 아닌 언덕 꼭대기에 주차를 해놓고는 했었습니다. 그 언덕은 너무나도 가파른 곳이었고 꼭대기 부근에는 방범용 CCTV도 하나 없는 등 치안이 그다지 좋지 않은 곳이었던 데다가 심지어 음산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무당집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주민들조차 어지간해서는 얼씬거리는 법이 없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늦은 밤에도 주차 공간이 남아있기 일쑤였고 저는 매일 밤 그곳에 주차를 해놓고 긴 언덕을 내려가 귀가를 하게 마련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긴 언덕을 걸어 올라가서 주차해둔 차를 타고 출근길에 나섰고요. 문제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찍 출근길에 나선 저는 전날 밤 언덕 꼭대기에 주차해둔 차에 올라서 시동을 걸고 출발했죠. 그런데 제 차가 막 언덕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바로 그 무렵 저는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제 차는 마치 낭떠러지를 방불케 하는 길고 가파른 언덕길을 마치 추락하듯이 내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브레이크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고장난 차는 엄청난 가속도를 붙여가며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주마등이 흘러갔고 사랑하는 와이프와 중마고 김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에게 작별의 인사도 건네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생각에 어찌나 한스럽고 미안하던지. 그 순간의 제 기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전신을 휘감는 고통에 신음하며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그런 제 곁을 와이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말도 마. 코끼리가 밟고 지나간 것처럼. 전신이 다 아파. 근데 내가 왜 병원에 있는 거야? 당신 설마 기억 안 나는 거야?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었잖아. 그제서야 저는 제가 사지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전혀 안도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마침 헐레벌떡 달려온 중마고 김씨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큰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그 사고에 휘말린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고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고? 안 그래도 방금 담당 형사님이랑 이야기 나누고 오는 길이야. 네 사건은 내가 직접 맡아서 잘 변해줄 테니까 안심해. 재판까지 걱정해야 된다는 건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네. 그래, 사고에 휘말린 차량만 7대거든. 아무튼 다행히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당시 저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는 아주 큰 것이었어요. 심지어 사고 당시는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즉, 그나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기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문제는 대체 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고 바로 전날에 자동차 종합정비를 받았었거든요. 하물며 그 가파른 언덕 꼭대기까지 차를 끌고 가서 주차를 시킬 때까지만 해도 브레이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요. 이에 저는 그런 고민을 중마고이자 저의 변호인인 김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네 말은 사고 전날 밤까지만 해도 브레이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거지? 당연하지. 사고가 있기 바로 전날에 종합정비까지 받았었는데 그때 분명 브레이크 계통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다고. 그럼 일단 해당 공업소에서 정비 소홀이나 실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자. 그치만 차를 주차시켜 놓을 때까지만 해도 브레이크는 멀쩡히 잘 작동됐었는데? 공업소에서 정비 소홀이나 실수가 발생한 상태 그대로 브레이크가 간신히 버티고 있다가 하필이면 사고 당시에 더는 못 버티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일 수도 있잖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씨와 함께 해당 정비소를 찾아가서 정비 소홀이나 실수가 벌어지지는 않았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비 소홀이나 실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제 차를 검사하고 정비하는 과정 전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정비소에서 그런 기록들을 만들어 놓았던 이유는 근래 들어 멀쩡히 정비를 잘 받아놓고서는 어떻게 해서든 비용을 할인받을 요량으로 말 같지도 않은 딴지를 거는 진상들이 꽤나 많아졌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공업사 측의 정비 소홀이나 실수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심지어 그런 와중에 저는 마음의 징역살이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겪은 분들이 꽤나 많으셨기에 사고 당사자인 저는 단 한시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분들을 향한 죄책감 때문이었죠. 저만 아니었더라면 다들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마음의 감옥에 가둔 채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화창하게 떠오른 아침 햇살을 고개 똑바로 들고 마주볼 염치조차 차마 없었죠. 제 담당 변호사인 김 씨가 워낙에 큰 사고였던 바람에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적에도 저는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저에게 벌을 준다면 사고의 당사자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당시 제가 마음의 징역살이랍시고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괴로워만 하는 시간을 보내기만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전신 타박상의 통증을 무릅쓰고 피해자분들을 하나하나 매일같이 찾아다니며 무릎을 꿇고 사죄를 드렸으며 피해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원하는 피해 보상금의 몇 배를 지급해드렸고 다치신 분들께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노력 덕분에 저는 마침내 모든 피해자분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 모임의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기까지 하셨어요. 처음엔 저희도 다들 사장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번 사고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저 불운한 사고였더라고요. 더군다나 피해자 모두를 성심성의껏 돌봐주시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며 다들 감동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들 법원에 사장님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올리기로 했으니까 재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처럼 저는 모든 피해자분들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고 다들 저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사고 바로 전날에 자동차 정비를 맡겼었다는 사실 또한 법정에서 저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판사님으로부터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사고의 규모와 피해가 매우 크므로 본래는 엄중한 판결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피고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고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를 용서하였으며 또한 동시에 피고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욱이 운전자가 사건 전날 사고 차량의 종합정비를 받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본 사건의 원인이 피고의 차량관리 소홀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본 법정은 그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다만 형 집행은 향후 2년 동안 유예한다. 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분들께서 용서를 해주셨고 차량 관리에 소홀이 없었던 점들이 모두 참작되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것이었어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만큼 제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그날의 판결이 더더욱이 뜻깊었던 이유는 그날의 사고가 사람으로서는 예측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었던 불의의 사고에 불과했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제가 일부러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어쩔 수 없는 불의의 상황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죠. 그런 판결문을 받아든 저는 마침내 마음의 감옥살이로부터 석방될 수 있었고 담당 변호사인 김 씨를 얼싸안고 후련한 펑펑 눈물을 쏟아내었는데요. 바로 그날 후련한 심정으로 귀가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뜻밖에도 와이프의 이혼 통보였습니다. 집행유예도 어쨌든 허족에 남는 전과잖아.
미안하지만 나는 전과자의 아내로 살아갈 수 없어. 내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 모든 피해자분들한테 용서까지 다 받았고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불의의 사고였음을 인정해 주셔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시켜주셨던 거라고. 그래서 당신이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달라지기라도 해? 그럼 평생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던가. 근데 어쨌거나 난 당신이랑 이혼할 수밖에 없어. 명색이 도덕 선생님인 내가 전과자가 되어버린 당신이랑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학생들 볼 면목이 없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는 한편으로 와이프는 더더욱이 놀라운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혼하게 되는 이유는 당신이 전과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건 나랑은 전혀 관련 없는 당신 혼자만의 귀책사유야. 난 이혼 위자료도 제대로 챙겨받고 재산 분할도 다 챙겨받을 거니까. 말을 마친 와이프는 저에게 항변할 여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말이 다 끝나기가 무섭게 미리 싸두었던 짐을 챙겨서 나가버렸거든요.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 마음은 그야말로 초대형 폭탄이라도 때려 맞은 것처럼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야 말았어요. 그런 와중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장차 제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와이프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으리라는 점이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 이야기까지 나온 걸로 보아서는 제가 교통사고로 인해 여러 고초를 겪고 있는 동안 아내는 혼자서 미리 이혼 준비를 모두 끝마쳐 두었음이 확실했으니까요. 이에 한참을 멍하니 고민하던 저는 결국 변호사인 김 씨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와이프와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이혼 위자료까지 지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문제의 그 교통사고가 결국에는 저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릴까봐 무서웠거든요. 와이프가 내세운 단 하나의 이혼 사유는 제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이었으니 저로서도 그것이 불의의 사고였다는 사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저는 변호사인 김 씨를 찾아가서 장차 시작될 이혼 소송을 미리 대비하기로 다짐했었습니다. 김 씨는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중마고인데다가 그 교통사고로 인해 열린 재판의 변호사였으니만큼 장차 벌어질 이혼 소송에서도 아주 크게 활약해줄 것임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던 무렵은 때마침 김 씨가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들어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점심을 잘못 먹어서 장염에 걸리는 바람에 온종일 화장실에 들락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김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김 씨가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간 휴대폰에 때마침 문자 메시지 여러 통이 줄줄이 도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변호사의 긴급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의뢰인의 연락인가 싶은 마음에 김 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그 메시지의 내용과 발신인을 확인한 저는 그야말로 대경실색하고야 말았습니다. 우선 문자 메시지는 김 씨의 연인으로부터 도착한 것으로 보였어요. 당신의 집에서 먼저 씻고 기다릴 테니 빨리 퇴근해서 좋은 시간 보내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거든요. 이어지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올리기 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생각 없으니까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피임용품을 사오라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여기까지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미혼인 김 씨에게 함께 좋은 밤을 보낼 연인이 있다는 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 테니까요. 그 연인이 아직은 아이까지 가질 생각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김 씨와 연인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테고요. 이래저래 중마고인 저로서는 아주 크게 축하할 만한 기쁜 소식이었죠. 하지만 그날 제가 대경실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문자 메시지의 발신인이 일방적인 이혼 통보 직후 짐을 싸서 나가버린 저의 와이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제 와이프, 아니 그 몹쓸 여자는
김 씨와 내연 관계에 있었으며 저에게 이혼 통보를 하기가 무섭게 김 씨네 집으로 달려갔던 것이었죠. 제가 딱 거기까지 추리를 해내던 순간 마침 김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요. 당시 저는 마음속으로는 당장 그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상대방인 김 씨의 직업이 변호사였던 만큼 제대로 복수를 해주려면 저 또한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무 얘기도 모르는 척 행세하며 김 씨의 속내를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가 갑자기 이혼 통보를 해놓고선 집을 나가버렸다고? 아, 전과자가 되어버린 남편의 아내로는 살 수가 없다더라. 심지어 아주 작정을 했던 모양인지 이혼 위자료랑 재산 분할 얘기까지 꺼내더라고. 아유,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자 한참을 고민하던 김 씨가 아주 추악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봤을 땐 재수 씨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굳이 꼭 재판까지 가야겠어? 재수 씨 말 맞다나 집행유예도 엄연히 전과 기록에 해당되고 심지어 재수 씨의 직업도 도덕 선생님이잖아.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잖아. 법원에서도 불의의 사고였다고 인정까지 해줬는데. 법률적으로는 냉정하게 봐야 돼. 반려자에게 전과가 생겼다는 건 이혼 사유가 맞으니까. 괜히 소송까지 끌고 가봤자 너한테 유리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 네가 진심으로 재수 씨를 사랑했다면 재수 씨가 원하는 대로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 대신 내가 너의 변호사로서 이혼 위자료만큼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원만하게 처리해줄게. 그럼 재산 분할은 대체 얼마나 해줘야 하는 걸까? 어디 보자. 재수 씨한테 45% 정도 나눠주는 건 어떨까? 내가 봤을 땐 재수 씨가 그동안 내조를 엄청 잘해줘서 45% 정도 분할받을 자격은 충분한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전의 대화를 통해서 느끼셨나요? 김 씨는 분명 저의 변호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그 여자의 편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여자에게 저의 재산 중 45%를 떼어주라는 김 씨의 제안 또한 속이 너무 빤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업가인 저의 재산 45%면 상상 이상의 거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김 씨가 그 여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에게서 거액의 재산 분할을 받게 되면 그 여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김 씨에게도 큰 이익이 되는 셈이니까요. 즉 당시 김 씨는 중마고인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저의 재산까지 한꺼번에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는 고민해보겠다는 대답만 했을 뿐 그 밖에 다른 말은 일절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말을 섣불리 할 수 없었던 것에 가까웠습니다. 변호사인 김 씨와 그 자리에서 섣불리 맞붙자니 제 수중에 두 연놈이 내연관계라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확인한 내용은 그저 김 씨의 휴대폰에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눈으로 읽어본 것에 그쳤을 뿐 그 문자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놓았던 것도 아니었고 하다못해 두 연놈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조차 아니었으니까요. 심지어 앞으로의 일 또한 걱정이었습니다. 변호사인 김 씨를 상대로 제가 앞으로 어떤 불륜의 증거를 잡아낼 수 있을지가 너무나도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단골 치킨집 사장님께서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찾아왔어요. 그동안은 너무 무서워서 입 꾹 닫고 지냈었는데 이제는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일전에 겪으셨던 불의의 교통사고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으셨죠? 네. 법원에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걸 인정해줘서 그나마 다행이죠 뭐. 혹시 그날 있었던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누군가가 사고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자 치킨집 사장님께서는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아주 크게 용기를 내어서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제가 배달 다닐 때마다 헬멧에 달고 다니는 휴대용 블랙박스예요. 소시민 입장에서 그 큰 사건에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괜히 봉변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그동안 망설이고만 있었는데 억울하게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 블랙박스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으니 부디 결백을 증명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날 치킨집 사장님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용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저는 곧장 제 사건의 담당 검사님 앞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여쭈어보았죠. 제가 겪은 교통사고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유발했던 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그런 정황이 있으셨다면 담당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하실 일이지 사건 담당 검사인 저한테 연락을 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그 변호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검사님한테라도 여쭤보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사람이 다름 아닌 제 변호사이자 중마고였던 그 녀석이거든요. 사건 몇 시간 전 새벽에 그 인간이 절단용 공구를 가지고 제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무언가를 하다가 호련히 사라진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제가 전달받은 블랙박스 영상에는 치킨집 사장님께서 언덕 꼭대기에 있는 무당집에 치킨 배달을 가셨다가 우연히 찍게 된 범행 현장 동영상이 담겨 있었는데요. 뜻밖에도 그 동영상에는 김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김 씨가 절단용 공구를 들고 제 차의 앞바퀴 쪽으로 기어들어가서 한참을 꼼지락거리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었던 사고의 원인은 브레이크 파열이었어요. 즉 김 씨가 일부러 제 차의 브레이크 선을 훼손시켜 놓은 것이었죠. 물론 그건 비단 저 혼자만의 추측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몇 번씩이나 재차 확인한 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이 작자가 선생님을 해치기 위해 일부러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검사로서 그 작자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에 그 작자를 상대로 별도의 형사소송을 제기하면 어떨까요? 그 작자의 혐의가 인정받게 될 경우 이후 선생님께서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면 집행유예 처분이 실효되고 전과 기록 또한 삭제될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 작자가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사고의 피해자이니만큼 재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선고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참 다행이네요. 제 전과 기록이 사라지면 와이프가 주장하고 있는 이혼 사유도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아니, 아내분께 이혼 통보까지 받으셨습니까? 네, 전과자인 저랑은 같이 살 수 없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더 억울한 건요. 와이프랑 그 몹쓸 작자가 사실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아내분께서 공범일지도 모른다는 뜻이겠군요. 선생님과 이혼을 하게 되면 내연남인 그 작자 또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평소에 그 자리에 주차를 해놓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러고 보니 제가 매일 주차해놓는 그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와이프고요. 이로써 제 아내, 아니 그 몹쓸 여자 또한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차가 주차되어 있는 자리를 그 몹쓸 여자가 김 씨에게 알려줌으로써 김 씨가 범행을 착수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블랙박스 동영상에도 김 씨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제 차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이 버젓이 찍혀 있었고요. 즉 그날 김 씨는 그 몹쓸 여자로부터 제 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었는지를 전달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몹쓸 연놈들에게는 제가 겪었던 그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시키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바로 저의 재산이었죠. 그러한 추리는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모두 진실로 밝혀졌고 저 또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김 씨와 마주 앉아서 모든 사실을 제 귀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조정 절차란 정식으로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검찰의 중재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마주 앉아서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닌지를 상호 조정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그런 자리에서 서로 마주 앉았다는 건 김 씨와 저의 신분이 완벽하게 엇갈려 버렸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당시 김 씨는 교통사고 유발 사건의 가해자, 즉 피의자 신분이었고 저는 완벽한 피해자 신분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거든요. 아무튼 그날 저는 그 인간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검사님한테서 모든 진실을 다 전해들었어. 그 여자랑은 1년쯤 전부터 내연관계였다면서. 아니야. 난 그런 몰지각한 일을 벌인 적이 추호도 없어.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부정해봐.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지겠지. 아마 너한테는 아무런 희망조차 없을 거야. 검찰에서 통신 내역이랑 두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결과 모든 물증을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구속수사까지 받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형사조정 절차 자리까지 참석해가지고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대체 뭐야? 내가 실토하면 합의서라도 써줄 거야? 합의는 무슨? 검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통신 내역 수사 결과 그 여자랑 너랑 둘이서 나를 제거한 다음에 둘이 같이 내 유산을 차지하려고 일부러 내 차의 브레이크를 손상시켰던 거라고. 근데 내가 멀쩡히 살아서 돌아오니까 계획을 다시 바꿨겠지. 그 여자랑 나랑 이혼시킨 뒤 재산분할 명목으로 내 재산 45%라도 받아가서 둘이서 잘 먹고 잘 살기로 작정했었던 거라고. 너희 두 사람이 작당 모의했던 문자 메시지 기록이 통신사 서버에 남아있어서 수사 결과 전부 다 확보가 되었다더라. 네,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씨 그 인간은 한평생 저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채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그러다 결국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를 위해 그 인간이 가장 먼저 시도한 일은 한때 제가 사랑했던 와이프를 불륜에 빠뜨려서 자신의 여자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일이 성공한 다음에는 저의 재산에까지 눈독을 들였습니다. 저를 저승으로 보내고 그 여자와 둘이 재혼을 함으로써 제가 남긴 초거액의 유산을 가지고 연놈이 둘이서 호의호식할 작정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당시 저의 재산은 그 인간을 한평생 괴롭혔던 부모님의 사업빚을 단번에 모두 갚고도 한평생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였으니 그 몹쓸 인간 입장에서는 중마고인 제 목숨을 제물 삼아 하늘에 바쳐서라도 유산을 손에 거머쥐고 싶었을 겁니다. 다만 당연히 그 인간이 호락호락 실토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딴에 나름 센 척을 꽤나 하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 앞에서는 범 앞에 하룻강아지 신세에 불과했지만 말이죠. 웃기고 있네. 너무 자신만만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래봬도 변호사야. 변호사인 내가 허망하게 재판에서 질 것 같아? 그래, 넌 분명 변호사지. 근데 오히려 변호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거고.
당시 제가 굳이 형사조정 절차까지 참석해서 그놈에게 그런 말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말거나 이미 재판 결과는 정해져 있던 것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그 인간이 받고 있던 혐의는 단순한 교통사고 유발이 아니었어요. 금전을 목적으로 저를 해치려고 했었던 살인미수 혐의였죠. 물론 그 인간 또한 변호사답게 자신의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준비한 증거가 워낙에 확실했기에 장차 벌어질 재판에서 쪽도 못 써보고 패배해서 장기간의 실형에 처해질 건 너무나도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반면에 그 인간에게 인과응보의 죗값을 내려줄 수 있게 된 저는 그동안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을 매섭게 던졌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일부러 참석한 건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야. 지금 이 시간부로 넌 내 의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야. 그니까 나한테 아무런 자비도 바라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고 그 인간은 앞으로의 인생이 도저히 회생 불가 수준으로 추락해버렸음을 깨달았던 모양인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졸도를 해버렸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요. 이후로 벌어진 일은 보나마나 정의구현 그 자체인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김씨 그 인간은 금전을 목적으로 저를 저승길로 보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혐의를 모두 인정받아서 최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색이 변호사인 그 인간이 1심 선고에 굴복한 채로 2심 법원에 항소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압도적 재판 결과이자 승리였죠. 물론 거기서 얌전히 끝내줄 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 그 인간을 대상으로 그 문제의 교통사고로 인해 저에게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내놓으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거든요. 비록 아직 민사재판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또한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은 명실상부 지극히 자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사소송에서 패소하면 민사소송에서도 원래 당연히 패소하는 법이라는 이야기 말이죠. 그 인간과 저 사이에 엮여있는 민사소송 사건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형사소송에서도 그 인간의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으니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님께서도 앞선 형사소송의 결과를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마련이거든요. 즉 그 인간은 이래저래 그 어떠한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나 할까요? 저에게 이혼 통보를 했던 그 정신나간 여편애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공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는 바람에 오히려 저랑 완전히 뒤바뀐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날에는 그 여편네가 저의 집행유예 전과를 빌미 삼아 저에게 모든 기책 사유를 뒤집어 씌우며 이혼을 통보했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그 여편네의 실형 전과를 앞세워서 모든 기책 사유를 그 여편네에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혼 소송장을 준비를 했거든요. 다만 저와 그 여편네의 이혼 소송은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접수한 이혼 소송장을 송달받은 그 여편네가 변호사를 통해서 저와의 만남을 청해왔거든요. 이에 저는 그 여편네가 대체 무슨 소리를 떠드는지 어디 재미삼아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교도소 면회실로 향했고 심신이 이미 모두 피폐해져 있는 그 여편네와 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죄수복이 아주 잘 어울리네. 명색이 도덕 선생님이 이게 대체 무슨 꼴인지 참. 하긴 이제 너는 더 이상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 한낱 죄수에 불과할 뿐이지만 꼭 그런 식으로 사람 속을 긁어놓아야겠어? 하물며 수감 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혼 소송장까지 꼭 보냈어야만 했냐고. 꼭 보냈어야만 했어. 난 전과자의 남편으로 살기 싫거든. 생각만 해도 수치스럽고 끔찍해. 됐고, 난 더 이상 여력이 없으니까 완전히 항복할게. 항복하겠다는 뜻은
이혼 소송장에 적혀있는 위자료 전액을 주겠다는 말이지? 아, 그렇다니까. 어차피 한평생 교도소에서 썩는 동안 돈 쓸 일도 없을 텐데 뭐가 문제겠어.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그 정신나간 옆에 내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혼 조건을 모두 수용한다는 내용의 서류였고, 그 안에는 거액의 위자료 지급이 약속되어 있었으며 재산 분할은 단돈 10원어치도 하지 않겠다는 조항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로써 그 여편네와의 싸움에서도 완승을 거두며 영원한 남남이 된 저는 바로 그날 교도소 쪽을 향해 마치 다 들리라는 듯이 우렁찬 목소리로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첫 번째 만세는 제 인생을 좀먹으려고 들었던 중마고 김씨, 아니 그 후한무치한 악인에게 정당한 천벌을 내렸다는 점에 대한 만세였고, 두 번째 만세는 남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이혼을 핑계로 저에게서 거액의 재산까지 뜯어내려고 했던 정신나간 여편네와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기쁨의 만세였으며, 마지막 만세는 마침내 비로소 온 세상에 저의 결백을 증명해내었다는 환희의 만세였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바로 그날, 저는 마침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 및 전과 기록의 말소 판결을 받았던 참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집행유예 전과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흉악한 음모의 피해자였음이 밝혀졌을 뿐이죠. 당연하게도 진짜 전과자들은 금전을 목적으로 저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던 바로 그 몹쓸 연놈이었고, 그들은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남은 평생 비참한 신세를 면하게 되지 못할 예정입니다. 마치 주홍글씨와도 같은 전과 기록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낙인처럼 호적에 남아서 그 연놈의 삶을 끊임없이 시궁창으로 끌어내리게 될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